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욕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 중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죠. 혹은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위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PD님, 십자인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그 주변에서 보면은 네.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 이제 사고가 크게 나면은 무릎에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이제 개인적으로 뭐 겨울 시즌 되면 스키를 좀 타는데 그렇죠. 예. 스키장에서도 무릎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몸 어느 곳이든지 말이죠. 중요하지 않는 곳이 없겠죠. 네. 특히 무릎 십자인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를 정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이죠. 십자인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뭐 제가 영어로 좀 표기를 했습니다. ACL, 뭐 PCL, MCL,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CL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네. 뭐 좀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전방 십자인대를 우리가 AC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후방 십자인대를 PCL이라고 하고요. 뭐 MCL이나 LCL은 그 측방, 그러니까 메디알이죠. 내측인대, 외측인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개의 인대가 무릎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대가 전방과 후방 십자인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통사고로 무릎 부상을 입었다면 반드시 무릎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해보아야 한다고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전방이나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수술을 대부분 하지 않겠어요, 김 PD님? 네. 그런데 수술 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무릎 동요는 남는다는 것이 정형외과 의사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즉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수술한 후에 어느 정도 물리치료도 하면서 몸이 좀 잘 이완되는 1년 정도가 되면 말이죠. 5mm 이상 동요는 누구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수술을 했다면 대부분 장애가 남는다고 보면 맞을 듯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방보다도 후방 십자인대가 수술을 했다면 그 예후가 더 좋지 않다. 이렇게 의사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자, 두 번째인데요. 십자인대 수술하고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십자인대 수술은 인대를 다시 재건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자가근이나 인공인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인대를 어떻게 이용해서 수술을 할지라도 원래 무릎으로는 100% 가기 힘든 것이 십자인대 수술이라고들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말이죠. 큰 부상을 입었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네. 보험회사로부터 정확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해서 어떤 장애가 남는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십자인대 파열 수술 후에 장애 판정의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 부상으로 말이죠.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수술을 했다고 한다면 수술 후 약 6개월 정도가 되면 의사로부터 신체 감정을 받아서 장애 진단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른 관절들은 장애 정도를 판정할 때 말이죠. 관절의 강직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손목이랄지 아니면 발목에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강직을 봅니다. 얼마나 관절이 잘 움직이는지를 보는데요. 네.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장애는 말이죠. 동요 검사를 통해서 의사들이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강직이 아니고 동요를 보는 겁니다. 즉 수술받은 무릎에 흔들리는 거, 건강한 측에 비해서 다친 수술한 부위가 어느 정도 동요가 차이가 나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동요 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의사들이 검사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뭐 KT1000이나 혹은 뭐 KT2000 이런 검사를 했었지만 요즘은 그런 검사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스트레스 비율하는 검사를 한 후에 그 영상이죠. 사진을 찍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영상을 보면서 건강한 측의 무릎과 수술한 무릎의 동요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판정을 해서 장애를 끊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건강한 측에 비해서 최소 5mm 이상의 동요가 차이가 나야만 장애의 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수술을 했던 환자들은 이 정도는 다 나올 수 있다고 의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리 수술을 잘했어도 다치기 전처럼 원상 회복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네네. 네. 그럼 국장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무릎 동요 검사를 해서 네. 동요의 크기에 따라서 장애가 판정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야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뭐 행동 수칙이라든지, 뭐 국장님만 알고 계시는 기존한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피해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노하우라고 하면 좀 그 중요한 정보죠. 네. 뭐 그 정보 공짜로 좀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으시고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인데요. 보통 수술 후 6개월 정도에서 동요 검사를 했는데 동요가 없었다고 만약 결과가 나왔다면 피해자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1, 2년 후에 다시 측정하면 5mm 이상 동요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수축되는 추운 겨울보다는 몸이 좀 이완되는 여름철에 검사를 하면 동요가 잘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측정하는 사람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측정 검사는 1회에 그치지 마시고요. 검사 결과가 만족하지 못하다면 다른 병원에 가셔서 꼭 다시 해보시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진짜로 변수가 많은 것이 스트레스 뷰 동요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방사선사가 무릎에 기계를 설치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동요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기계와 사람이 함께 조작을 하는 검사이므로 조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김 PD님 이 정도 알려드리면 되겠죠? 네. 자, 다음입니다. 검사를 했다면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자, 의사들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대략 5에서 10mm 정도의 동요가 있다 그러면 한 8, 9%의 장애를 줍니다. 그 다음에 10mm 이상 15mm는 14.5%의 장애를 주고요. 그 다음에 동요가 굉장히 크죠. 15mm 이상 이렇게 된다면 29%의 영구 장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영구 장애입니다. 가끔 보험회사에서는 한시적으로 뭐 7년이다 혹은 10년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십자인대 파열은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죠. 무릎은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것이지 10년 후에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한시장애를 이야기하는 보험회사 말은 말 그냥 그 자체로 합의금 적게 주려고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네. 돈 주기 싫으니까요. 무릎 십자인대 손상은 먼 훗날 관리가 잘 안 되면 말이죠. 김 PD님 그 인공관절 수술 아시죠? 무릎. 네. 뭐 그런 것도 좀 해야 됩니다. 네. 젊었을 땐 잘 몰라요. 건강하니까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한시적인 장애를 운운한다면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수술 부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절염도 생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합의금 계산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건강한 남성이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도 받고 합의 시기가 온다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타당한지 계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5세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은 뭐 일용으로 하지요. 그냥 평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일용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애율은 뭐 중간 정도인 14.5%가 나왔다. 자, 김 PD님, 요즘 그 일용노임 단가 많이 올라갔다고 이 얘기 한 적 있죠, 제가. 네. 그 웬만한 급여자들보다도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도 그 상반기 법정 일용노임 단가가 말이죠, 310만 4,112원입니다. 연봉으로 치면 말이죠, 약 한 3,700만 원을 좀 넘는데요. 그러니까 급여가 3,700만 원보다 낮은 사람들은 이 금액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환자의 예를 들어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그래서 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합의금이 약 1억 1천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도 뭐 소송하지 않고 네. 보험회사와 적당히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8천만 원 선에서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 얼마 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을 처리했었는데요. 이 의뢰인은 어느 A라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법인에서 아주 성의가 없고 불친절하게 의뢰인을 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다시 저희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한 건인데요. 제가 협상으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아주 매우 잘된 협상이었는데요. 의뢰인도 매우 만족을 했고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동요도 심하지 않았는데 아래와 같은 합의금을 받아낸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말이죠. 무릎이 아프면 꼭 정밀검사를 해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꼭 무릎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봐야 되는 피해자인지 제가 몇 가지 뽑아봤거든요. 네. 자, 첫 번째는 말이죠. 자, 승용차의 보조석에 탄 탑승자입니다. 좀 외래지만 말이죠. 다찌방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죠. 대시보드. 대시보드죠. 네, 잘 지적했습니다. 네. 자, 승용차는 꼭 무릎이 거기에 닿습니다. 조수석에 타면요. 네. 여기에 무릎을 부딪힌 피해자는 꼭 정밀검사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입니다. 무릎 보호대를 해도 큰 사고는 막 사람이 날아갑니다. 교통사고 나면 말이죠. 이런 환자. 세 번째, 횡단보도를 걷는데 차량이 무릎을 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차량의 범퍼와 무릎의 높이가 비슷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추락사고. 다섯 번째는 차량 전복사고.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사고로 인해서 차량이 대파가 일어난 경우에 또 음주운전으로 가해자로부터 그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이와 같은 사고를 당했거나 또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친 피해자는 별일 없겠지 하지 마시고 뭐 의료의 질보다는 병원의 그 좋은 시설로 환자를 유치하는 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뭐 침이나 맞고 한가로이 누워서 TV 보면서 웃고 떠들고 하는 사이에 내 몸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조금이라도 무릎이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면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육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